글자 TV. 장성규 양산역사문화진흥원장님의 양산의 역사적 정체성, 가야 문화와 신라 문화의 융합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문학자는 아니고요. 시민들이 양산의 역사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장도시 양산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가 양산역사문화진흥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좀 더 자유로운 게 전문학자분들이나 공무원들보다는 편하게 답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녹취된 자료를 편하게 광범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훨씬 좀 편한 입장이 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들도 전문적인 거는 학술 논문은 아니고요. 양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를 연결해서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에 있는 몇 가지 가야 유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이 지금은 굉장히 크지만 옛날 양산읍성은 가로 세로 한 2km 정도 되는 좁은 지역인데 그 양산읍성 뒷산이 동산이라는 산입니다. 읍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읍성 옆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이 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원사라는 절이 있고 200년 이전에 세워진 절로 가락보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 발굴을 하면 신라토기, 가야토기가 같이 나오는데 저희가 자료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산업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산 지역 사람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구심점이 된 그런 절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개원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개원년이라는 연못이 되고 그 다음에 양산읍성으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문이 서문인데 그 길을 서문으로 들어오려면 개원교라고 하는 다리를 반드시 지나야만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산 사람들 정서 속에 개원사가 있습니다. 개원사 안에는 청계암이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정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하늘당이 내려와서 청계암에서 이렇게 울입니다. 울면 그 지역 인근의 모든 닭들이 따라온다고 전해지고 그 청계정에 가서 이제 물을 먹고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우물이 있습니다. 가면은 먹거든요. 이 우물에 물을 마시면 애기도 잘 생기고 병도 잘 낫고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헐왕대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요. 양산에 가면 지금 내송 신도시 5만 명 정도가 사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신도시 입구에 헐왕대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김수로 대왕 같습니다. 김수로 대왕이 김해에서 양산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를 따라 부산으로 건너갈 때 이 바위 위에서 쉬어간다는 전설이 내려오고요. 요 사진 오른쪽 편에 보면 다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헐왕교라고 양산 지역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영대교라고 해서 양산 한번 와보시면 거북이 모양으로 야경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의 원래 이름이 이 흔들기만 해도 넘어가네요. 국계다리거든요. 국계다리. 이 국계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을이 국계마을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이 마을을 경계계자를 안 쓰고 가이하고 국계마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다리 저쪽은 가야고 다리를 건너면 신라였기 때문에 경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국계마을, 다리는 국계다리라고 불렀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양산에도 오봉산이 있습니다. 여기 상주, 문경, 함청 여기도 오봉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모산성, 마고산성이 있잖아요. 양산에도 오봉산이 있고 거기에 산성이 있습니다. 마고산성이. 마고산성 입구에 밑에 박재상 선생의 생가가 있고요. 그 박재상 선생이 잘 아시겠지만 쓰신 징심록 15권 중에 1권이 부도지인데 그 부도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신화 그 마고 삼신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그 징심록 15권을
이 마고산성 입구에 있는 생가에서 집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 천재단이 있는데 요게 좀 더 자세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그 신라 할 때라 그 다음에 가라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양산이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장, 그 다음에 현재는 김해에 소속되어 있는 대동, 상동, 그 다음에 부산에 소속되어 있는 덕천동, 구포까지가 전부 양산 지역이었고요. 조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라시대로 가면 양산이 현재의 경기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인 김서현 장군 같은 경우에 양산에서 경주를 제외한 경상남북도 전체를 다스리는 양주 대총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양주가 요 지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있고 서울을 경기도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양산이 수백 년간 하면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왔었는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자꾸 이제 조금 이래 됐죠. 근데 이제 이 양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로 돌아가서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아직 이제 한 가지 해결을 못한 게 뭔가 하면 양산을 옛날에는 삼양주라고 불렀는데요. 삼양주 이전에는 삽라라고 불렀습니다. 삽라. 그래서 그걸 지금 피 마실 삽자라고 해서 뭐 옛날에 여기서 피를 마시는 동맹을 안 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두식 표현 갖고 삽이 우리 이거 흙 풀 때 삽, 그 다음에 밥 먹는 숟가락, 숯, 그 다음에 저 숯풀 숲 이게 옛날에 전부 다 삽으로 표시가 됐었거든요. 고대의 이두로 올라가면. 그래서 양산의 지형이 아마 저때로 가면 숟가락처럼 생겨서 그렇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제 학자분들 의견은 뭐 한 5가지 학설로 구구한데 또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통일신라 시대로 오면 이제 삼양주가 아니라 양주라고 합니다. 앞에 삽자는 빼버리고 어질양자를 넣거든요. 그래, 어질양자를 넣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양산하면 이제 박채상 선생이고 박채상 선생은 충효의 상징이고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저 경덕왕 때 저 이름으로 바뀌는데 박채상 선생으로 인해서 저희 양자를 넣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대들보량으로 씁니다. 대들보. 그러니까 양산이 어떤 그 지역 고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남부를 방어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대들보 역할을 해서 대들보양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가야시대로 되돌아가면 해수면이 약 6m 정도 높았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그 꿀로 돌려갖고 지도를 그린 건데 이쪽 양산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쁘게 그리면 이쪽은 양쪽은 산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좀 삽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전국 박물관을 돌아가 보면 제가 가본 박물관 중에서는 상주에요 곤영가야를 인정하는 지도를 그려놓은 데가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 박물관과 대가야 박물관 두 군데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국의 박물관에서 국민들이 보고 또 해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기 때문에 박물관에 전시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많은 인맥을 좀 동원을 해서 최대한 박물관에서 이렇게 올바른 가야 지도를 전시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압력과 그 다음에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거대한 조직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전시문화를 바꾸기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 이렇게 투쟁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유화책을 쓰면서 그분들 입장도 배려해가면서 그렇지만 전시문화는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을 병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양산 얘기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양산 얘기지만 이게 가야 얘기와 굉장히 상통을 하는데요. 가야가 마지막에 망할 때 부영왕의 아들인 김무력 장군이 같이 아버지와 함께 신라에 투항을 하죠. 그리고 김무력 장군의 아들이 김서현 장군이고요. 김서현 장군의 아들이 김유신 장군인데 이 세 분이 전부 다 양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김무력 장군을 먼저 보면은요, 이 산이 통도사 앞산 뒤산입니다. 옛날에는 원래 취산, 취서산이라고 해방 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는 영축산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통도사가 있기 때문에 불교적인 관점이 강조가 돼서 영축산으로 행정지도상 그렇게 확정이 돼버렸는데 대동여지도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취산, 취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산에 바로 김무력 장군 묘가 있습니다. 요 보시면 요 통도사고요. 요 뒤산 여기가 취산인데 김무력 장군 묘가 여기에 있고 김무력 장군과 김서현 장군 위패를 모신 취서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김무력 장군이 돌아가 있었을 때 신라왕실에서 이 지역 전체를 사패지라고 해서 그 가문에 내립니다. 일종의 봉토죠. 예. 그리고 요게 김무력 장군의 묘인데 한 3번 정도 도굴돼 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근래에 도굴이 됐어요. 소문이 나면서 한 10년 전으로. 그리고 요게 취서사라고 하는 요 보시면 왼쪽이 김무력 장군, 오른쪽이 김서현 장군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 김서현 장군은 양산과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가 양산읍성터고 아까 여기가 동산입니다. 동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왕산이라고 불리거든요. 여기에 고분이 있는데 현재 13개 정도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지표조사를 했는데 요 정도 지역 흰 바운더리만 조사를 했는데 680여 기의 가야 신라 고분이 나왔거든요. 초기에는 형태도 가야 고분이고 모든 게 가야 그거고요. 뒤로 가면 형태는 가야 고분인데 안에 있는 유물은 신라 고분인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한 700년대까지도 외관적인 거는 가야 무덤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조사한 지역만 680여 개의 무덤이라서 미조사한 지역까지 다 하면 한 1300개에서 1500개의 가야 신라 무덤이 고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중에서 요 무덤이 부부총이라고 하는 무덤인데 아까 말씀드린 양주대총관을 지낸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인 김서현 장군과 어머니인 만명부인의 묘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가락김씨 양산 종친회에서 몇백 년 동안 여기를 관리하면서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 무덤이 이제 1920년에 도굴이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공식적으로 임나일본 부서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굴한다라는 명제를 내걸고 발굴을 했는데 도굴이죠. 신라 유물이 잔뜩 나왔죠. 왜냐하면 김서현 장군 자체가 신라 왕족과 결혼한 사람이니까 신라 왕실에서 하사한 최고 수준의 유물이 나오니까 원래는 가야 유물이 나와야 이거 봐라 임나라 하고 우길라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신라 왕실에서 하사한 유물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전략 489점을 일본으로 전부 강탈해 갑니다. 지금도 도쿄박물관 동양관 5층에 한 6점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박물관 저장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물 반수 운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부부총 앞 사당에 1958년까지 모셔도 있던 김서현 장군과 만명부인의 그겁니다. 영정. 조선시대 말에 그려졌고요. 지금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서 나온 귀걸이 유물들인데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 금동관까지 나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위세품이라고 해서 금동관, 목걸이, 그 다음에 은제 허리띠, 금동 신발, 환두대도 이 5가지가 신라왕실에서 하사하는 위세품인데 그게 세트로 다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유물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조총이라고 있습니다. 요 위에 여기는 부부총이고요. 밑에 금조총인데 1990년에 동아대 박물관에서 시범적으로 이 무덤을 전체적으로 발굴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제일 작은 거의 무너져서 눈에 안 띄는 이 무덤을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부부총 유물보다도 훨씬 귀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보급 유물들이. 요거 동아대 박물관에서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저희가 그 귀속운동, 뭐 이거 국내라서 환수는 아니고 귀속운동을 해서 재작년 10월 5일 날 양산으로 갖고 와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요 금으로 만든 세 다리가 나왔다 해서 금조총이라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유물입니다. 귀걸이인데요. 경주에도 부부총이 있거든요. 경주 부부총에서 나온 귀걸이 빼고는 이 정도의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금귀걸이가 잘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게 경주 부부총에서 나온 귀걸이인데요. 이 정도로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으려면 거의 왕족에 준하는, 사실은 이제 금으로 된 거는 거의 왕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들은 금동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걸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무덤이 김유신 장군의 큰 동생이 김보이시고 작은 동생이 김문희시거든요.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얘기가 뭔가 하면 원래 보이시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오줌을 딱 넣는데 경주가 물에 잠기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안 팔아야 되는데 동생 문희 씨한테 팔았어요. 근데 해필 그날 이제 김유신 장군하고 김춘추 두 분이 뭐 축구하다가 제기차기 하다가 이렇게 옷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걸 꼬매러 나가는데 보이 씨가 나가야 되는데 꿈을 팔아갖고 문희 씨가 나가잖아요. 그 문희 씨는 황후가 되고 보이 씨는 이제 쓸쓸하게 부모님과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김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김보이 씨 무덤이라서 아까 아버지 무덤이 위에 있고 바로 밑에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귀걸이 자체는 그 왕족이 아니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동생이 문상으로 와서 자기가 끼고 있는 걸 놓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귀걸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조총에서 이런 유물들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요, 김유신 장군 3대 가문 3대와 양산은 이런 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김무력 장군은 사패지를 받고 여기에 묘가 있고요. 김서현 장군은 양주대 총관으로서 양주에서 경상도 전체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은 그 사실 뭐 경주에서 태어나서 뭐 양산에서 그래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양산에 가면 여기 금정산입니다. 요게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장군봉이라 그러고 가보봉이라 그러는데 금정산에 전해 내려오기를 요 경부고속도로 여기에서 삼국통일을 위한 군대 화랑을 훈련시켰다고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 해서 장군봉이고, 가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거에서 보면 뭐 옛날 노름 이런 데서 보면 가보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이루고 신라의 구세주가 되었기 때문에 가보봉이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3대가 양산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김문희 씨와 김춘추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문무왕 김범민이거든요. 이분이 진정한 삼국통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물론 딱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양산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가야왕실의 이 혈통과 신라왕실의 혈통이 결국은
이제 양산에서 만나가지고 두 문화가 결합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혈통적인 계기고요. 그럼 문화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 상국유사 가락국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김수로 대왕이 김해에 와가지고 김해 땅을 보면서 이렇게 건국하는 그 시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하신가 하면 이 땅이 좁고 협소하고 작기가 역귀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역귀라는 식물이 있는데 뭐 사람 손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제로 김해에 가보면 김해 주산이 신어산인데 신어산이 이렇게 사람 손 같기도 하고 나뭇잎이 양쪽으로 벌어진 것 같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김해가 있고 지금은 많이 간척을 해서 넓어졌지만 옛날로 되돌려보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6나한이 머물 만한 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수도를 정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는 얘기가 땅이 좁지만 16나한이 거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도로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김수로 대왕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엿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16나한이라고 하면 불교의 성인들이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대도통을 하고 사람들이 이끄는 성인들인데 그 건국의 시점에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많은 부분 그때 당시에 뭐 가야에 불교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나라의 건국에 대한 부분을 이련 스님께서 상국유사에 넣었는데 쓰실 때 한자 한자를 얼마나 고민해가지고 넣으셨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이전에 전해져 내려오던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넣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이전의 역사책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개황역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참고해서 상국유사 가락국기를 지었는데 그 개황역이 근대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하거든요. 그걸 찾고 있는데 일단 번역본은 양산에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읽고 있는데 그 개황역에 이 글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야 건국 당시에 벌써 불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16나한이라는 성인을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로 싸움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정복해서 나라를 여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통해서, 그죠? 성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성인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 보시면 요 1이 3이 되고 3이 7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7성인이 나옵니다. 7성인. 역시 이게 성인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자료집에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기니까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짧은 글이지만 탁토 이 땅에 의탁해서 개강 강력을 개척을 해서 종년 마침내 윤택하게 하고 장 저장하고 여 넉넉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강개토 대왕 할 때 개토 아시죠? 그죠? 10개자의 흑토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개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 강자를 썼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개토와 개강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강개토 대왕께서 전쟁을 너무 잘해서 땅을 넓혔기 때문에 단순히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첫 나라가 건설된 것처럼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건국이 되고요. 사실은 그 건국자가 투철한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이기고, 그죠? 상대방을 많이 죽이다 보니까 나라를 건국한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나라 배달부터 조선, 그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이르기까지 창업자들이 전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뭔가 문화를 통해서 성인 정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한다는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삼국유사인데요. 혁거세왕은 향언에 공부하신 분들 이거 같이 공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거든요. 앞으로 중국의 25사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서적도 그렇고 일본 서적에도 그렇고 향자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향언이라면 우리가 번역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중국 사람들도 향언이라면 뭔가 뭐 한민족 사람들의 말로 이래 되거든요. 그 외에 향자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향약 집성광 이런 것도 아시죠, 그죠? 향약 이러면 이거 이제 동방 한민족의 약이거든요. 그래서 향은 한민족의 말로 하면 불군해라고도 한다. 이게 뭘 말하냐? 박명이세 빛으로 방명으로 다스리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박격거세 대왕에 대한 이름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붉을혀 그 다음에 중간에 거자가 들어가고요. 해세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두에서 읽을 때 이 어떻게 읽으라고 하는 발음 기호입니다. 그래서 거자는 빼면 붉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박격거세 대왕의 성은 박이고요. 발달할 때 박이고 이름도 붉은 해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박붉은 해잖아요, 그죠? 여는 법칙에 의해서 붉은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이세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라 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아까 개토사상과 전부 연결이 됩니다.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도 개토라는 것은 단순하게 국토를 넓히는 게 아니고요, 발달된 문화의 힘을 주변 지역에 전해줘서 백성들이 전쟁 없이 잘 먹고 잘 살면서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살게 만든다는 게 개토사상입니다. 단순하게 점령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처럼 신라도 나중에 국호를 신라로 고정을 시키는데요. 이 신라의 뜻이 아시겠지만 덕업일신, 덕업이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망나사방, 그것을 사방에 망나해라, 쫙 깔아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덕업이란 게 뭐냐 이거죠. 덕업. 결국은 문화의 힘, 광명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그것을 온 천지에 사방에다가 망나를 해라 이 말이잖아요. 개토사상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가야에서도 내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라가 처음에 이름은 사라사로였고 나중에 서라벌이었고 신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고대에 이두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두가 연구가 덜 돼서 그렇거든요. 이 사라나 사로라는 것도 이게 당군조선 시대 때는 땅이 달로 불리웠잖아요. 아사달. 그러다가 중간에 라로 불립니다. 라. 땅라 해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새 땅이라는 뜻이고요. 서라벌도 새 땅이라는 소리고 신라도 한문으로 새 땅이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시대에 따라 그냥 막 기록이 그렇게 된 거지 변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국에 신기동이 그래 많습니다. 새 땅. 가는 데마다 신기동이잖아요. 그죠? 철원도 쇠가 많이 나서 철원이 아닙니다. 그게. 그걸 하면 쇠철, 벌원, 그죠? 새벌, 새 땅이라는 소리고요. 예. 우리나라는 막 새 땅이라는 게 지도에 꽉 차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전에 얘기 드린데요. 이게 국제적으로 나갑니다. 아사달, 그죠? 요거는 신라는 이렇게. 계림, 시림도 닭이 울었다는 것만 빼면 시작하는 숲, 시작하는 땅 같은 말이고요. 금성도 하늘에 빛나는 금성은 샛별, 땅에 있는 이 성은 샛벌, 새 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도 수도를 소부리, 세부리라는데 이것도 세벌 같은 말입니다. 쇠벌. 그러니까 이게 서불로 됐다가 요새 서울로 된 거거든요. 그 조양, 중국에 있는 조양, 아침조자, 땅양자, 아침땅.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아스카도 보면 비조라고 합니다. 그 날비자의 세조자거든요. 그 날 셋다 아스카, 일본 문명의 뿌리 아스카, 날 셋다 아침, 여명 이런 뜻이죠. 근데 요 아스카를 한문으로 쓸 때 비조사라는 절을 쓸 때는 비조 이렇게 쓰는데 요 마을 이름을 쓸 때는 명일항촌이라고 씁니다. 그 향자는 단이니까 빼면 명일촌, 해 뜨는 아침의 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디 가면 전부 새 땅입니다. 새 땅. 자, 그러면 양산의 역사적 정체성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 지역이 2000년 동안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그걸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효대사께서 천성산에서 1000명의 대중을 도통을 시키고 대중불교를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탁 붓을 끄고 경주로 가가지고 백성들을 위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도사의 자장률사의 왕실 귀족불교와 원효대사의 대중불교가 양산에서 결합을 하면서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신라의 정서적인 기반을 닦게 됩니다. 우리가 신라 시대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골품제에 의해서 골, 성골, 진골, 품, 육두품, 그러니까 총 8개 계층이 철저한 신분제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천민으로 일반 백성으로 태어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끌려가서 전쟁해야 되고요. 성싸움은 끌려가서 노역해야 되고 농사지면 다 바쳐야 되고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해외에서 불교가 들어왔어요. 이 불교를 믿으면 살아서는 부처가 된다 하고 성불을 하면 그죠? 죽어서도 또 내세에 가고 그 다음에 환생을 할 수 있다는데 이 너무너무 높은 불교라서 임금님하고 귀족들만 하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는데 불경도 뭐 구할 수도 없지만 구해도 읽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스님이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춤추면서 같이 자고 뭐 거지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 탑을만 부르면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아니다. 원래 너도 부처인데 나무아미 탑을 외우면 당신이 부처인 걸 깨닫게 된다. 자각을 하게 된다. 그래 되면 다음 생애에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파천왕적인 소식에 신라가 하나로 대통합이 되는 겁니다. 귀족과 왕족과 서민들이 대통합이 되면서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효대사의 정서적인 통일과 김유신 장군 가문 3대의 그런 문화적인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인 제도의 통합을 통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나라를 끌어들이갖고 신라가 힘이 없어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외세의 도움으로 통일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문화를 분석을 해보면 물론 고구려 백제도 훌륭하지만 신라가 통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힘이. 네. 그 여기에서 뭐 조금 제가 양산에 살다 보니까 양산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역적으로 분명히 접경 지역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구양왕께서 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양왕께서 밀양의 이궁대에서 법흥왕을 불러갖고 나라를 넘길 때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지요.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 아니다. 김수로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500년 정도가 지나면 신라의 운기가 강성해지고 우리나라의 운이 다 하는데 그때에 국토 때문에 백성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유언을 남기셨다. 개황역이라는 책에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 땅 때문에 국토 때문에 백성을 상하게 할 수는 없어서 신라의 나라를 넘기겠다. 백성을 넘기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역대 나라 전쟁을 통해서 망한 모든 나라의
왕족과 귀족은 거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김수로 대왕의 후손인 부양왕이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린 덕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수로 대왕의 후손이 가락김씨만 해도 412만 명이고요. 거기에서 부fon한 김해허씨, 인천이씨, 양산이씨 뭐 쭉 있습니다. 다 합하면 760만 명입니다. 현대야.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신라에도 전해지잖아요. 그래 경순왕도 마지막에 왕건대왕한테 이렇게 귀부를 합니다. 나라를 그대로 넘기죠. 고려가 망했을 때는 이성계가 그 다음에 이방원까지 그죠? 고려 왕족을 잡아 죽이려고 수십 년 뒤져서 왕씨랑 왕씨는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성씨를 국씨로 바꾸고 전씨로 바꾸고 뭐 옥씨로 바꾸고 그죠? 점 하나 밖에 찍고 안에 찍고 하고 성을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고려에 투항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말지 대왕의 후손이 5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신라에 여기 보시면 왕씨죠. 박씨가 몇 명이죠? 389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진안 6성 중에 요 5개 성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김수로 대왕의 후손과 그 연관된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결론을 지으면은요, 가야는 건국할 때부터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넓히자 이런 것이 건국 이념이 아니고요. 백성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윤택하게 하자. 그 발달된 문화를 주변에 전해주자 하는 건국 이념으로 개국이 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신이 460년 전해져서 멸망할 때에도 그것이 전해졌고, 그리고 뭐 김유신 장군 가문 3대를 통해서 신라에도 전해져서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가야의 마지막 구영왕, 그 다음에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참 망국의 군주로서 불쌍하게 보이고 비운의 군주지만 현재의 우리로 봐서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수로 태왕의 어떤 그런 건국 이념은 너무나 위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걸 조금 확장한 확장판도 있습니다. 위로 가면 금과 후금청, 밑으로 가면 일본 최초의 나라인 우마소, 그 다음에 야마토를 건설한 사람들도 다 김수로 대왕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확장판을 하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잊혀진 이름 곤양가야가 다시 우리의 언어가 되었고 논문과 발언 하나하나가 상주의 내일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내일의 복원으로 내일의 복원이 상주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주관하신 지정스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하우 선생님, 내린 이완영 선생님, 장성규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래 번번이 찾아주셔서 가야사 바로잡기에 참 일념을 불태우시는 이용중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종훈 아시아 히스토리 타임즈 회장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